옛날에 사랑스러운 가족이 살았어요. 그 가족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젠, 마이클, 그리고 웬디였죠. 웬디는 항상 엄마에게 피터팬이 그녀의 방에서 어떻게 플룻을 연주하는지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는 항상 상상 속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딸아이의 방에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웬디가 피터팬이 항상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간다고 말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은 나가시고 아이들만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피터팬이 조용히 들어와 떨어뜨리고 간 나뭇잎을 찾으러 왔지 뭐예요. 그때 웬디가 잠에서 깼어요. 피터팬,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네가 진짜 있다는 걸 안 믿어줘. 웬디는 피터팬을 위해 숨겨두었던 나뭇잎을 돌려주었어요. 그녀는 피터팬이 좋았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의 옷을 꿰매주었어요. 웬디, 재미있고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줄까? 난 모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바로 그때 피터팬의 요정 친구 팅커벨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설마 나를 빼놓고 모험을 하려는 거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웬디는 형제들을 깨웠어요. 그녀의 형제들은 무척 놀라워하며 피터팬과 팅커벨을 바라보았죠. 자, 날아갈 준비 됐어? 팅커벨이 요술가루를 뿌렸더니 그들이 공중으로 떠오르지 뭐예요? 그렇게 모두 집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단번에 네버랜드로 향했죠. 긴 여행 끝에 그들은 네버랜드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물론 그들도 있었고 인어공주, 야생동물, 인디언들, 해적들, 그리고 거리의 소년들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후크 선장도 있었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적이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피터팬은 그의 팔을 잘랐고 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 그 팔을 먹어치워 버렸어요. 악어가 시계도 함께 삼켜버렸기 때문에 똑딱똑딱 소리를 냈죠. 후크 선장은 악어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를 항상 눈치챌 수 있었어요. 후크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피터팬과 아이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죠. 피터팬과 아이들이 대포를 피해 도망가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팅커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내가 후크 선장을 상대할게. 팅커벨은 웬디에게 질투가 나서 이참에 피터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죠. 핑계를 대고 그녀는 웬디를 언덕 뒤편에 두고는 젠과 마이클을 데리고 해변의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그 섬에 사는 거리의 아이들은 멀리서 웬디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다치게 하고 말았어요. 그때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후크 선장의 팔을 앗아갔던 악어가 나타났지 뭐예요. 후크 선장은 무서워서 멀리 도망쳤어요. 피터팬은 돌아오는 길에 다친 채 암석 옆에 쓰러져 있는 웬디를 발견했어요. 그는 무척 화가 났죠. 거리 아이들은 그들이 다치게 한 소녀가 바로 피터팬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무척 미안해했어요. 내 친구들을 보살펴달라고 했잖아. 팅커벨도 무척 미안해했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 피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거리의 아이들은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을 위해 멋진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들은 웬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무 아래에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지요. 그리곤 피터팬은 그 집 앞을 지키곤 하였어요. 어느 날 그들이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해적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 족장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피터팬과 아이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어요. 해적들과 그들은 큰 전쟁을 치렀죠. 끝내 그들은 그 족장의 딸을 구해서 족장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이후 인디언, 피터팬, 그리고 거리 아이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족장은 피터팬의 부탁을 받고 최고의 훌륭한 2명의 남자들에게 친구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이것을 알게 된 후크 선장은 무척 화가 났죠. 언젠간 내가 너를 꼭 혼내주고 말 테다, 피터팬. 너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밤 웬디는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은 그녀와 형제들이 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았죠. 물론 그들이 함께 살면 좋겠지만 친구들을 위해 원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다시 긴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해적의 공격이 시작됐지 뭐예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 그들을 붙잡았어요. 피터팬은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문은 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병에 독을 붓고는 피터팬을 계속 자게 하기 위해 그것을 문 아래 두었어요. 피터팬은 하루를 꼬박 자고 말았어요. 그때 팅커벨이 들어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죠. 팅커벨과 피터팬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해적들의 본부인 행복한 바위에 도착하였지만 아무리 봐도 해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위의 반대편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웬디, 젠, 마이클, 그리고 거리 아이들까지 모두 묶여 있었고 후크 선장은 횃불을 붙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웬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지막 말은 너희 진짜 부모님이 너희에게 해주실 말씀일지도 몰라. 부모님들이 여기 계셨더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용기를 가지라고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선함이 이길 테니. 항상. 후크 선장은 웬디의 말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트로 데려가 큰 기둥에 묶었죠. 그 순간 피터팬과 팅커벨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도착했어요. 동시에 인디언들과 그의 족장 역시 돕기 위해 도착했죠. 피터팬은 무척 행복했고 덕분에 아이들을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웬디에게 갈 차례였죠.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단 몇 명의 해적만 남아있는 후크 선장의 배에 올랐어요. 공격당할까봐 두려웠던 해적들은 모두 배에서 뛰어내렸죠. 이제 숨을 곳이 없어, 후크. 항복해.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후크 선장을 밀쳐내기 위해 돌진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소리였죠. 후크 선장이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보니 악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도와줘! 눈 깜짝할 새 그는 배 반대편으로 달려가 점프한 뒤 최대한 빨리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배꼽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아이들이 그 후크 선장 배 주인이 되었어요. 물론 선장은 피터팬이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피터 선장님. 항해를 하자. 소년들은 밧줄을 풀었고 돛이 바람에 날려 펼쳐졌어요.
팅커벨아, 우리를 멀리 보내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웬디와 젠 그리고 마이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했죠. 팅커벨이 요술 가루를 뿌리자 갑자기 배가 떠올라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웬디는 부모님께 피터팬, 팅커벨 그리고 네버랜드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네버랜드는 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피터팬은 그들의 가장 좋은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옛날에 걸리버라는 의사가 살았어요. 도시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걸리버는 배를 타고 일자리를 찾기로 했죠. 이렇게 그의 새로운 인생은 바다에서 시작됐어요. 처음 며칠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는 배 위에서의 삶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큰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몇 시간 동안 거대한 파도에 견뎌보려고 했지만 결국 배는 전복되고 말았어요. 걸리버와 선원들은 침몰하기 전에 노젓는 배를 띄울 수 있었어요. 잠시 후 타고 있던 배는 가라앉아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이 배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었어요. 큰 파도가 쳐서 결국 이 배도 전복돼 버렸으니까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걸리버는 몇 시간 동안 물 위에서 버티려고 애썼어요.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죠. 다행히도 물살 때문에 해안가로 떠내려올 수 있었고 그는 이제 무척 지쳐 있었어요. 이곳이 어딘지도 몰랐고 게다가 생각할 새도 없이 곧장 해변에서 기절해버렸으니까요. 그가 깨어났을 때 온몸이 밧줄로 묶여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변엔 손바닥만한 작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죠. 너무 놀란 걸리버는 이 작은 사람들을 빤히 쳐다봤어요. 이 자그마한 사람들도 똑같이 놀라서는 그를 빤히 쳐다봤죠. 바로 그때 걸리버는 온몸이 쑤셔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고개를 들자 온몸이 작은 화살에 쏘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를 향해 또다시 화살을 쏘아댔어요. 멈춰요, 제발. 다치게 하지 않아요. 걱정 마요. 며칠 동안 그들은 걸리버의 손과 발을 묶은 채 감시했어요. 음식도 주고 물도 주면서요. 며칠이 지나고 그들은 그들의 수백 마리의 작은 말들을 이용해 걸리버를 마을로 옮기기 위해 커다란 술에 묶었어요. 그들의 마을의 이름은 릴리풋이었죠. 그들은 그를 위해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구했지만 걸리버가 집에 들어가려면 여전히 기어가야 했어요. 나중에 걸리버가 그들을 해칠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그들은 왕에게 그를 소개했어요. 걸리버를 만난 왕국의 왕은 걸리버에게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하지만 대신 그도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이곳을 도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걸리버는 그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사인을 했어요. 예를 들면 손으로 누군가를 들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걸리버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릴리풋에 살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건물 정비를 도왔고 지방으로 물을 나르는 일도 했어요. 며칠이 흐르고 그는 그 작은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생긴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이웃나라 군대가 릴리풋을 점령하려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걸리버는 왕에게 가서 자신도 돕겠다고 자원했어요. 원한다면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무척 행복해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고마워했어요. 바로 그때 이웃나라 배들은 모든 준비가 끝낸 상태였어요. 그들은 명령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걱정했어요. 한편 걸리버에게는 무척 쉬운 일이었죠. 그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줄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걸리버는 그들이 가져다 준 끈으로 아주 길고 강한 줄을 만들었어요. 자정이 되자 그는 기다란 선을 가지고 반대편 해변으로 건너갔어요. 적군에게 들키지 않고 적지인 상대방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는 모든 배와 안에 있던 군인들까지 모조리 묶어서 릴리풋 해변으로 끌어당겼어요. 항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들은 곧장 적군을 가두어두었죠. 이제 더 이상 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왕은 걸리버에게 고마워하며 상을 내렸어요. 걸리버는 왕의 신뢰를 얻어 무척 기뻐했었죠. 얼마 뒤 성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걸리버는 항구에 있는 배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 물을 가득 담고는 성에 뿌려 즉시 불을 끌 수 있었죠. 그날 이후 걸리버와 왕은 무척 가까워졌어요. 왕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항상 먼저 걸리버에게 물어봤죠. 이 때문에 다른 관료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걸리버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전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걸리버가 힘을 키워 감히 왕좌를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나이다.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그의 힘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공격하면 막을 방법이 없사옵니다. 너무 무섭나이다.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있나이다. 왕은 그 관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걸리버에게 벌을 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그의 공이 크지 않던가 사약을 내릴 수는 없음이야. 그를 못 보게 만들어 마을을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힘을 키우지 않도록 음식도 줄여야겠어. 걸리버를 아끼던 신하 중 한 명이 그에 대한 왕의 생각을 듣고 바로 그에게 달려가 들은 이야기들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마음을 바꾸시도록 왕을 배워야겠다. 그러나 이미 결정되었고 왕은 그 결정을 바꿀 마음이 없었죠. 걸리버에게 유일한 선택은 떠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밤에 항구에 있던 적의 배를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적의 섬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걷고 수영하며 드디어 사람들이 적이라고 불렀던 섬에 도착했어요. 걸리버가 배를 돌려주자 그들은 걸리버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경호원들 편에 걸리버를 보내어 자신들의 왕을 만나게 했어요. 그 왕은 걸리버를 환영했어요. 걸리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왕은 그에게 원하는 만큼 있어도 좋다고 말했어요. 걸리버는 배를 훔쳤던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왕에게 진심으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릴리풋의 왕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친절이었으니까요. 걸리버를 위한 큰 집이 없어 걸리버는 밤에도 밖에서 살았어요. 릴리풋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적은 맞지만 사람들은 정말로 착하다고 했었어. 어느 날 그가 길을 걷고 있는데 노젓는 배가 보였어요. 그 배는 분명히 예전에 가라앉았던 바로 그 배였어요. 그때 우리 배가 이 섬의 해안가를 들이받았나 본데? 그는 즉시 왕에게 갔고 왕은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신하를 붙여줬어요. 그들은 모두 그 배를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배는 항해를 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는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작은 사람들의 왕국을 떠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를 환영해준 왕과 사람들에게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큰 바다에서 이 작은 배를 탄 그에게 또다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세상 작은 폭풍도 이배로는 견디지 못할 것 같군. 바다에서 며칠이 지났어요. 걸리버는 드디어 건널 수 있게 됐어요.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했죠. 저기요! 좀 도와주세요! 저기요! 여기요! 마침내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었어요. 그들은 걸리버의 배로 가서 걸리버를 끌어올렸어요. 결국 걸리버는 살았죠. 그는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났어요. 그 작은 사람들, 릴리풋 왕국 이야기, 그리고 두 나라의 왕 이야기까지. 그는 이 이야기를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걸리버는 이제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을 볼 수 있으니 정말로 행복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큰 바다에 더 많은 모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 또 기대가 되었답니다. 어느 숲속에 소녀와 엄마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소녀가 집을 떠날 때마다 소녀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빨간 망토를 입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빨간 망토 소녀라고 부르곤 했어요. 어느 새해 첫날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빨간 망토 소녀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새해가 되어 너무 행복해요. 할머니도 오실까요? 할머니는 아프시단다, 아가. 좀 이따 쿠키 갖다 드릴 거야. 그럼 제가 할머니께 갖다 드려도 돼요? 안 되지, 아가. 넌 집에 있어. 엄마가 가면 돼. 할머니 드리기 약초 좀 다려야겠다. 엄마, 제발요. 할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냥 빨리 갔다 올게요. 그래, 따뜻하게 입고 가렴. 빨간 망토 소녀는 빨간 부츠와 빨간 망토를 입고 엄마가 준비해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숲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와. 알겠어요, 엄마. 밖에는 정말 추웠어요. 숲 전체가 하얗게 눈으로 뒤덮였어요. 그래도 빨간 망토 소녀는 즐겁게 숲속을 걸었어요. 숲속 깊은 곳에 한 젊은 사냥꾼이 살았어요. 그는 마을 주민들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는 늑대를 쫓고 있었죠. 새해 전날을 혼자서 보내게 될 줄이야. 하지만 오늘은 이 못된 늑대를 꼭 잡을 거야. 그래야 모두가 새해를 더 행복하게 보낼 테니까.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숲속에서 나왔어요. 눈 오는 날은 정말 싫어. 먹을 게 없잖아. 한편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가다가 숲속에 한 아기 가재를 보았어요. 불쌍한 가젤이 추위에 떨고 있었죠. 너 너무 춥겠다.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에게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젤은 소녀를 보고는 달아나 버렸죠. 달아나지 마. 해치지 않을 거야.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빨간 망토 소녀는 숲속으로 가젤을 따라 들어왔어요. 가젤은 아주 민첩하고 빨라서 갑자기 사라져버렸죠. 빨간 망토 소녀는 가젤을 좀 더 찾아보았지만 더 이상 가젤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신이 숲속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녀에겐 처음 와보는 곳이었죠. 더구나 눈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도 짐작하기 어려웠어요. 그녀는 자기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곧장 길을 따라갔지만 어느새 눈이 다 덮어버렸죠. 결국 빨간 망토 소녀는 하염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떡해. 저기요. 누구 없나요?
도와주세요. 저기요. 누구 없나요? 누군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건 다름 아닌 못된 늑대였어요. 아무도 없나요? 저기요. 아무도 없나요? 늑대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왔어요. 그리곤 곧 빨간 망토 소녀를 보았죠. 소녀를 놀래키지 않으려고 살며시 늑대가 다가왔어요. 눈앞에서 늑대를 본 소녀는 너무너무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늑대가 있어요. 도와줘요. 도와줘. 소리 지르지 좀 마.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온 거야. 빨간 망토 소녀는 늑대가 해치려는 것 같지 않아 소리치는 걸 멈췄어요. 자, 말해봐. 너 같은 여자애가 숲속에서 혼자 뭐 하고 있었던 거니? 아픈 할머니께 쿠키를 드리려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아, 여긴 사람이 살지 않지. 아픈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니?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곳을 늑대에게 말해주기가 싫었어요. 아직까지는 늑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집 방향을 못 찾겠어요. 숲길로 데려다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좋아. 그럼 따라오거라. 결국 늑대를 따라 빨간 망토 소녀가 숲속을 걸어갔어요. 하지만 사악한 늑대는 소녀를 기다리며 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숲길에 도착하면 이 소녀는 할머니가 사는 데를 알려주겠지. 그럼 소녀를 먼저 잡아먹고 가서 할머니도 잡아먹는 거야. 새 잔치로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와 빨간 망토 소녀는 길을 찾았어요. 자, 이제 다 왔단다. 할머니 집이 어딘지 기억나니? 빨간 망토 소녀는 빨리 늑대를 따돌리고 서둘러 할머니에게 가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여기서부턴 혼자 갈게요. 어쨌든 여기서 별로 안 멀어요. 이 숲 끝에 있는 빨간 집이에요. 그때 빨간 망토 소녀는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렇단 말이지. 늑대는 입을 크게 벌리며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그때 총소리를 들은 늑대가 너무 놀라 달아났어요. 빨간 망토 소녀는 안심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할머니 집으로 향했죠. 한편 사냥꾼은 아직 늑대를 쫓고 있었어요. 그는 눈 속에서 희미한 늑대 발자국을 보았죠. 여기 있다는 거 알아. 찾아낼 거야. 한바탕 소동 끝에 마침내 소녀가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소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문은 열려 있단다. 아가, 들어오렴. 할머니 목소리를 들은 빨간 망토 소녀는 조금 놀랐어요. 목소리가 할머니 같지 않아. 할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그런가 봐. 빨간 망토 소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커튼이 전부 쳐져 있었죠. 어두운 방 침대에서 할머니는 담요를 푹 덮고 누워 있었어요. 와줘서 고맙구나. 뭘 가지고 온 거니?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보냈어요. 우리와 함께 못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잘했구나, 내 손녀. 자세히 보게 가까이 오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가까이 오거라, 좀 더 가까이. 빨간 망토 소녀는 할머니 침대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 달라 보였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귀가 왜 이렇게 커요?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눈은 또 왜 그렇게 커요?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할머니, 팔은요? 팔은 왜 그렇게 커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안을 수 있지. 이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래야 너를 더 잘 잡아먹지. 갑자기 늑대가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빨간 망토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야, 당장 돌아와. 나한테서 도망치지 못해. 빨간 망토 소녀는 집 밖으로 나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주 빠른 늑대는 거의 소녀를 따라잡았죠. 소녀에게 점프해 잡으려는 순간 늑대는 다리 묶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무에 매달려 버렸어요. 묶여버린 늑대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에게 달려갔어요. 빨간 망토 소녀가 멈춰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봐, 이 더러운 늑대야! 우리 할머니는 어디 있고 무슨 짓을 했지? 이제 늑대는 아무것도 못해. 걱정 말거라.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빨간 망토 소녀가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사냥꾼이었어요. 할머니는 내 오두막에 계시니까 걱정 말거라. 너희 할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내 오두막으로 데려갔단다. 그리고 나서 놈을 잡을 덫을 준비했지. 다행히 늑대한테 해를 입기 전에 놈을 잡았구나. 나쁜 늑대. 할머니 집을 부수고 들어가서 할머니의 옷을 입고 근데 계속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뭐예요? 가자 꼬마야. 할머니를 보러 가야지. 이 녀석은 새해가 될 때까지 여기 매달아뒀다가 내일 와서 처리해야겠다. 사냥꾼과 빨간 망토 소녀는 함께 사냥꾼의 집으로 갔어요. 뒤에서 늑대는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봐, 멈춰. 날 여기 내버려두고 가지마. 거의 밤이 다 되었어요. 빨간 망토 소녀와 할머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소녀의 집에 도착했어요. 집 앞에서 소녀를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딸을 보자마자 안심하며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 어서 오렴. 괜찮아? 얘야, 무슨 일이야 대체? 엄마, 모두 다 말씀드릴게요. 그치만 먼저 죄송해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숲길을 떠났었어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빨간 망토 소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사냥꾼은 함께 저녁을 먹고 춤을 추며 즐겁게 새해를 맞이했답니다. 늑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새해 첫날이었을 테지만요. 옛날에 아들과 함께 사는 가난한 과부가 살았어요. 너무나 게으른 소년이었던 아들 잭은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가난했어요. 엄마, 먹을 거 없어요? 배고파요. 그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어요. 더구나 더 이상 소에게 줄 먹이도 없었던 그들의 젖소를 팔아야 하는 날이 다가왔죠. 잭의 엄마는 아들에게 시장에 소를 데리고 나가 가장 좋은 가격에 팔아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먹을 것 좀 사라고 했죠. 그렇게 잭이 시장으로 가는데 이상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노인은 잭의 소를 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 얘야. 만약 네가 이 소를 준다면 대신에 내가 아주 귀중한 것을 주겠다. 그 말을 들은 잭은 무척 신이 났어요. 그 노인은 주머니에서 콩알 5개를 꺼냈죠. 콩을요? 하지만 이건 요술콩이라네. 처음에는 물론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노인은 계속 우겼죠. 이봐, 자넨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 같은데 이 요술콩을 받게나.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걸세. 한번 믿어봐.
잭은 그 노인의 말을 믿고 그에게 그 요술콩 대신 젖소를 주었어요. 그렇게 소와 콩을 바꾼 것이 행복했던 잭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 제가 뭘 받아왔는지 보세요. 무척 신나 보이는 잭을 보자 엄마는 젖소를 잘 팔아서 많은 돈을 벌어왔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잭이 보여준 것은 고작 콩알이었죠. 엄마는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정원에 그 콩알을 던지고 나서 잭에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너는 엄마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말거라. 오늘 저녁도 없을 거야. 아침이 되자 잭은 창밖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잭은 방 창문에서 정말로 빨리 자란 줄기를 보게 된 거죠. 나무도 아니고 커다란 꽃도 아니었어요. 그저 요술콩 줄기였죠. 잭은 창문에서 커다란 콩나무로 점프했어요. 나뭇잎과 꼬인 덩굴을 사다리처럼 사용하여 콩나무를 기어 올라갔지요. 잠시 후 그는 모든 것이 훨씬 커 보이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꽃으로 가득한 길을 보았는데 그 끝엔 큰 집이 있었어요. 잭은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러자 어떤 여자 거인이 대답했어요. 혹시 뭐 먹을 게 있으신가고요? 그럼, 하지만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가야 해. 남편은 어린아이 먹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당연히 잭은 조금 무서웠지만 또 배고프기도 했어요. 그는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았죠. 그런데 밖에서 은근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 여자 거인은 잭을 불러 말했어요. 야, 얼른 오븐 속에 들어가 숨거라. 잭은 바로 오븐에 가서 숨었어요. 그 거인은 키친으로 들어와 코를 킁킁거렸어요. 어린아이 냄새가 난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제 고양이한테 준 고기 냄새를 맡은 거겠죠. 저녁 식사를 마친 그는 그의 금을 세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그는 금 세는 것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잭은 오븐에서 나왔지요. 그리고는 그 금가방을 챙겼어요. 그는 요술콩나무 아래로 그 가방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콩나무를 잡고 아래로 내려갔죠. 좀 전에 던졌던 금가방을 찾았고 집으로 곧장 달려갔어요. 금을 본 잭의 엄마는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가난하지도 또 배고프지도 않았죠. 하지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그들에게 있던 금은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콩나무에 올라 그 거인의 집으로 들어갔죠. 그 거인의 부인은 이번에는 그를 조금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지난번에 네가 왔을 때 우린 금을 잃어버렸어. 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그 소년이 불쌍해서 또 안으로 들였어요. 오래지 않아 거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거인의 노래를 들은 잭은 오븐 속으로 다시 들어갔죠.
거인은 식사를 마치고 부인에게 치킨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부인이 가져온 닭을 보자 그는 닭에게 알을 낳으라고 명령했죠. 그러자 그 닭이 황금알을 낳았고 잭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리곤 그 거인이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을 때 잭은 오븐에서 나와 닭을 가져갔지요. 그는 콩나무로 바로 내려갔어요. 황금알을 낳는 닭 덕분에 잭과 엄마는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잭은 다시 한번 그 행운을 갖고 싶었고 그래서 다시 콩나무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거인의 아내를 보지 못하고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는 큰 냄비 안에 숨었어요. 얼마 뒤 그 거인은 집으로 들어왔어요. 비비보보지. 어린아이 냄새가 나네. 날 것이든 이것든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번엔 그 거인의 부인이 잭을 잡기로 결심했어요. 근처에 아이가 있다면 분명 5분 안에 있을 거야. 잭이 다른 곳에 숨은 것을 몰랐던 거죠. 그 거인과 부인은 아이를 찾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집안 곳곳을 아무리 뒤져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죠. 저녁 식사 후 그 거인은 테이블 위에 황금 하프를 놓았어요. 그리곤 연주하라고 명령했어요. 하프가 연주를 마치자 거인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순간 잭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하프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 그는 자고 있는 거인의 무릎으로 올라가 테이블로 점프한 뒤 하프에게 갔죠.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도와줘요. 하프가 소리를 지르지 뭐예요? 잭은 하프를 등에 메고 테이블로 점프했어요. 그때 거인이 깨어나 그를 쫓기 시작했죠. 잭은 콩나물을 잡고 최대한 빠르게 미끄러지며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거인이 따라왔어요. 집에 돌아온 잭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빨리요. 도끼 좀 갖다 주세요. 그들은 함께 그 콩나물을 베어내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그 콩나무와 거인이 큰 소리를 내며 땅 위로 떨어졌어요. 이제 그들은 살았어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그들은 이제 안전했지만 잭은 저지른 모든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커져버린 욕심 때문에 그는 거의 삶을 잃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제 다시는 훔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다음부터 잭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맞아요. 황금알을 낳는 닭도 그들을 도와주었고요. 그날 이후 잭과 엄마는 다시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어느 맑은 날 앨리스와 언니는 마당에 산책을 나갔어요. 앨리스의 언니는 책을 읽고 있었지요. 너무 지루한 나머지 앨리스는 뭘 하면 재밌을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얗고 귀여운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토끼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말하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그 토끼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고는 안 돼, 늦을지도 몰라. 서둘러 말했어요.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크게 놀란 앨리스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토끼를 따라갔어요. 그 토끼가 나무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자 앨리스도 그를 따라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갑자기 앨리스는 어떤 우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우물은 너무 깊었는데 앨리스는 계속해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려가는 동안 앨리스는 작은 그림들, 작은 옷장들도 봤지요. 앨리스는 마치 일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녀는 부드러운 곳에 닿았어요.
그녀 앞에는 긴 복도가 하나 보였는데 앨리스는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따라가 보니 잠겨진 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실망했지요. 앨리스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웠어요. 바로 그때 그녀는 다리 3개 달린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자그마한 금으로 된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열쇠로 문을 모조리 열어보려고 했지만 그 열쇠는 문에 맞지 않게 너무 작았어요. 슬퍼하며 둘러보다가 앨리스는 커튼 뒤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열쇠를 넣어 돌려보니 바로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고 앨리스는 무척 행복했어요. 그 문을 열어보니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지요. 하지만 문의 크기가 맞지 않아 앨리스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앨리스가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 보니 병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 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것을 마셔. 앨리스가 병을 들어 그 묘약을 마셨더니 신기하게도 몸이 작아지지 뭐예요? 몸이 충분히 작아지자 앨리스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어요. 하지만 그 황금 열쇠를 다시 가져가기에는 테이블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아져 있었어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바닥에 케이크 하나가 보이지 뭐예요? 그 케이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먹어봐. 호기심에 앨리스는 케이크를 조금 떼어 먹었어요. 그 순간 앨리스는 다시 커졌고 키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통과할 수는 없었죠. 지쳐버린 앨리스는 희망을 버리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복도 끝에서 커다란 웅덩이를 만들기 시작했죠. 갑자기 그 하얀 토끼가 나타나 서둘러 앨리스 앞을 지나갔고 앨리스가 불렀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토끼는 앨리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달리면서 그는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죠. 앨리스가 그것들을 주워 부채질을 하자 몸이 다시 줄어들었어요. 바로 그때 앨리스는 미끄러져서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어요. 앨리스와 물속에서 수영하던 많은 다른 동물들은 해변 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했어요. 해변에 도착한 그들은 모두 젖어 있었어요. 그때 앨리스는 토끼를 다시 발견했죠. 이번에는 토끼가 앨리스를 하녀로 생각했고 집에서 장갑과 부채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숲속 토끼의 집에 들어갔어요. 바로 장갑과 부채를 찾아내었죠. 그런데 테이블 위에서 또 다른 병을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 병을 보고 다시 생각했어요. 이걸 마시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녀는 그 묘약을 모조리 마셔버렸어요. 그러나 집안에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앨리스는 커져버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여기를 어떻게 나갈 수 있지? 그러는 사이 토끼는 앨리스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무서웠던 동물들은 돌을 던져 창문을 깨기 시작했는데 앨리스 옆에 떨어진 돌들은 작은 케이크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앨리스가 이 케이크들을 먹자 그녀는 다시 작아졌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불행하게도 너무 작아져 버렸던 거예요.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 작아져서 숲속의 작은 덤불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녀는 어떻게 원래 크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저 너머에 강아지 한 마리가 보였어요. 앨리스가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려고 부르자 그녀는 강아지 옆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어요. 하마터면 앨리스는 강아지 발에 짓밟힐 뻔했지 뭐예요. 겁이 난 그녀는 달려가다가 버섯에 부딪혔어요.
그 버섯 위에는 파란색 애벌레 한 마리가 있었지요. 앨리스는 그 애벌레에게서 그녀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내가 서 있는 이 버섯의 한쪽이 너를 자라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른 쪽은 너를 작게 만들지. 그 애벌레는 현명하게 대답해 주었죠. 앨리스는 버섯에서 자그마한 부분을 떼어내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발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보통 크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엔 버섯의 반대쪽 부분을 떼어냈어요. 버섯의 양쪽 부분을 각각 다른 양을 먹었기 때문에 앨리스는 보통 사이즈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앨리스는 양쪽에서 한 조각씩 모두 2조각을 덧대어 손에 쥐었지요. 그리고는 조금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집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지만 들어가려면 다시 작아져야 했지요. 앨리스는 버섯 조각을 먹은 후 다시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앨리스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부엌을 발견했어요. 부엌 한가운데 팔로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부인이 있었지요. 그리고 바닥에는 뚱뚱한 고양이가 미소를 지으며 앨리스를 보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웃고 있는 고양이를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궁금한 나머지 물어봤지요. 고양이가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채셔 고양이거든. 부인은 말했어요. 근데 그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부인의 팔에 안겨있던 아가는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부인은 아이를 앨리스에게 넘겨주었어요. 살살 흔들어서 울지 않게 하려무나 나는 가서 여왕님과 크로켓을 해야겠어. 앨리스는 아이를 받아 안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채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웃으면서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너는 매드해터 씨와 마치헤어 씨를 찾아야 돼. 그치만 조심하라고. 둘 다 조금 미쳤거든.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채셔 고양이는 다시 사라졌어요. 앨리스는 화가 나서 고양이에게 소리쳤지요. 사라지는 거 그만하고 다시 나타나. 놀리지 말라고. 채셔 고양이는 다시 한번 웃으며 나타났어요. 알았어. 그럼 아주 천천히 사라질게. 고양이의 꼬리부터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이젠 얼굴만 남았어요. 앨리스는 잠시 집을 나와 마치헤어 씨의 집을 찾았어요. 마치헤어 씨는 나무 아래에서 매드해터 씨와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마치헤어 씨는 그의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왜 귀 사이에 건초를 올려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고 매드해터 씨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있는 생쥐는 테이블 위에 머리를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생쥐가 베개인 것처럼 팔을 기대고 있었어요. 앨리스가 온 것을 본 그들은 자리가 없다고 말하며 앉으려는 앨리스를 말렸어요. 자리 많은걸요? 앨리스가 말하자 매드해터 씨가 물었어요. 왜 까마귀가 책상처럼 보이는지 알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지. 앨리스는 매드해터와 마치헤어의 어리석고 무리한 농담 때문에 무척 지루했어요. 지금껏 겪은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일 같다고 말하며 그녀는 가버렸어요. 앨리스는 나무에서 문을 발견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황금 열쇠가 있었어요. 그 황금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 다시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으로 들어간 앨리스는 무척 놀랐어요. 하트 여왕의 정원사들이 하얀 장미를 모두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그들은 모두 카드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앨리스가 물었어요.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하얀 장미들을 모조리 빨간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했어요. 여왕님이 빨간색 장미를 원하시는데 자꾸 하얀색 장미가 피지 뭐니? 여왕님이 아시면 우리 머리를 잘라버릴 거야. 바로 그때 하트의 여왕이 정원에 나왔어요. 그녀의 군인들은 모두 카드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하트의 여왕은 처음으로 본 이 낯선 소녀를 크로켓 게임을 하자며 초대했어요.
앨리스는 한 번도 이런 크로켓 경기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고슴도치들이 공이 되었고 플라밍고들이 크로켓 망치가 되었지요. 게임을 하던 중 선수들은 고슴도치를 던지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여왕은 이 상황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발을 쿵쿵 구르며 소리를 질렀어요. 싸우는 모든 선수들의 머리를 잘라버려라! 하트의 여왕은 너무 화가 나서 크로켓 파티를 취소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법정으로 출발했어요. 공판은 여왕이 부엌에서 파이를 훔쳤다고 의심되는 잭 때문에 열린 것이었죠. 그 사건 현장에서는 잭을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여왕은 벌을 줄 수 없었죠. 재판을 받고 잭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 하얀 토끼는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한 여름날 하트의 여왕은 맛있는 파이를 굽고 있었고 잭이 그것을 훔쳤습니다. 왕은 그의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첫 번째 목격자를 부르시오. 그 첫 번째 목격자는 바로 매드해터였어요. 매드해터가 왕 앞에 증언대석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갑자기 앨리스가 커져버렸지 뭐예요? 흰토끼는 앨리스가 증인석에 서야 할 차례라고 발표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불리우자 앨리스는 즉시 일어섰어요. 그녀가 얼마나 커져버렸는지도 잊고서요. 그녀의 드레스가 배심원석에 달라붙어 의자가 따라 올라갔고 함께 앉아있던 배심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여왕은 앨리스에게 아는 대로 모두 말해달라고 했죠. 전 아무것도 몰라요. 앨리스가 대답했어요. 여왕은 격노했어요. 모른다고? 당장 저 소녀의 머리를 쳐라! 그러나 앨리스는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명령 따위는 상관없어요. 당신은 나의 여왕이 아니니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여왕과 왕 그리고 모든 카드들이 앨리스 쪽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비명을 지르며 그들을 잡아보려고 했죠. 그러자 앨리스 주변에 큰 소용돌이가 생겨버렸고 앨리스마저 휩싸여 날아갔어요. 결국 그녀를 둘러싼 나뭇잎들과 함께 앨리스는 다시 들판에 떨어져 버렸죠.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앨리스, 일어나 어서. 앨리스는 잠에서 깨어나 이 모든 일이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꿈이었다니. 정말 신기한 꿈이야. 언니, 내가 꿈 얘기해줄게. 옛날에 하얀 토끼가 있었는데 옛날에 도로시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가 살았어요. 도로시는 이모 엠과 이모부 헨리의 시골 작은 집에서 살았죠. 도로시는 아끼던 개와 놀고 싶지 않았어요. 꼭 무슨 일이 생길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았죠. 태풍이 오고 있군. 어서 지하로 대피해야겠어. 이모는 도로시에게 서둘러 오라고 소리쳤어요. 토토야, 빨리 와. 우린 지금 지하로 내려가야 돼. 도로시는 개를 찾으러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바로 그 순간 도로시의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허리케인이 집을 삼켰고 집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도로시는 개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려고 애썼어요. 그러다 개가 문 밖으로 날아가려 하자 도로시는 개의 앞발을 잡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과 구름뿐. 그 순간 도로시는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집과 자신이 너무 빨리 돌고 있어 이 모든 것에 도로시는 무감각해져 서서히 졸리기 시작했고 이내 잠에 빠져들었어요. 도로시는 갑작스런 폭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침대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도로시도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집은 더 이상 돌고 있지 않았고 해가 쨍쨍 비치는 창밖을 보니 둥둥 떠있지도 않았죠. 도로시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온갖 꽃들이 들판에 가득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난쟁이들이 도로시를 향해 뛰어왔어요. 그들이 쓴 원뿔 모자 끝에 달린 종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났죠. 그 난쟁이들은 모두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 긴 턱수염을 갖고 있었어요. 난쟁이들이 도로시 옆으로 오자 갑자기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작은 마녀가 나타났어요. 위대하신 마법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북쪽의 착한 마녀랍니다. 이쪽은 제 친구 난쟁이들이에요. 동쪽의 악한 마녀에게서 저희를 구해주셔서 무척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그런데 저를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하셨나 봐요. 북쪽의 착한 마녀는 도로시의 집 한쪽을 가리켰어요. 가리키는 곳에는 반짝이는 은색 구두를 신은 다리가 있지 뭐예요? 바로 악한 마녀가 도로시의 집에 깔리고 말았던 거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제 잘못이에요. 이제 어쩌면 좋죠?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바로 마녀의 은색 마법 구두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도로시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벗고 새 구두로 신었어요. 집에 다시 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오즈의 마법사예요.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면 에메랄드 도시에 도착할 거예요. 그곳에 가면 오즈의 마법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허락을 받으면 될 거예요. 착한 마녀는 도로시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이내 마녀가 떠나자 난쟁이들도 떠났죠. 시간이 흐르고 도로시와 개가 휴식을 취하려고 옥수수밭에 잠시 멈췄어요. 들판 한가운데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었어요. 도로시는 호기심이 생겨 허수아비 옆으로 갔죠. 안녕. 넌 누구니? 처음에 도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죠.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 머리는 건초로 가득하거든. 나도 너처럼 에메랄드 도시에 가서 오즈의 마법사에게 부탁하면 나에게 뇌를 줄까? 도로시는 들판에서 허수아비를 뽑았어요. 그리고는 함께 노란 벽돌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렇게 숲과 나무들 사이를 지나며 몇 시간이 흐른 후 그들은 뭔가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쪽 가까이에 가보니 바로 깡통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깡통 로봇은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나 좀 도와줘.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녹슬어 있었더니 도저히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어. 어떻게 도우면 되니? 저쪽에 가면 내 판잣집이 있어. 거기 가서 오이를 좀 가져다가 관절에 문질러주면 고맙겠어. 도로시는 깡통 로봇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오이를 가져다가 관절에 부었더니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마워.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던 거야? 도로시는 있었던 모든 일을 다시 설명해 주었어요. 그럼 그가 내게 심장도 줄 수 있을까? 깡통 로봇도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갑자기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 앞에 사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하지만 토토가 짖기 시작하자 사자는 무서워 뒷걸음질 치더니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너처럼 큰 사자가 왜 이런 작은 개를 무서워하는 거니? 알아, 내가 겁쟁인 거.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겁이 나. 잠깐만, 울지 마. 우린 오제 마법사를 찾고 있거든. 오제 마법사에게 우리는 다 소원 하나씩을 빌 건데 너도 용기를 좀 달라고 하면 어때? 사자는 눈물을 닦고 기뻐하며 그들과 함께 에메랄드 도시로 떠났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걸었어요. 허수아비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하늘을 보여주었어요. 에메랄드 도시는 얼마 남지 않았던 거지요. 얼마 뒤 몇 시간을 더 걸으니 에메랄드 도시의 문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오제 마법사를 만나러 여기 도착했어. 그들은 성에 들어가려고 커다란 안경을 써야 했어요. 왜냐하면 에메랄드의 반짝이는 빛 때문에 눈이 멀 수도 있으니까요.
에메랄드 도시에는 집과 거리, 심지어 사람들의 옷까지 모두 초록색이었고 모든 곳이 빛났어요. 마침내 그들은 성에 도착했어요. 도로시는 오제 마법사를 만나러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이었지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데 왕좌 위에 둥둥 떠있는 머리가 보였어요. 나는 위대한 오주의 마법사다. 넌 누구냐? 왜 나를 만나러 온 거지? 그 은색 구두는 어디서 났느냐? 제 이름은 도로시예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왔어요. 도로시는 위대한 오제 마법사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오제 마법사는 돕겠다고 말하며 그 대신에 서쪽의 마녀를 없애달라고 말했지요. 도로시는 크게 좌절하며 울면서 친구들에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제 마법사가 요구한 것을 말해주었죠. 그들은 모두 함께 서쪽의 마녀를 찾아서 없애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그들은 에메랄드 도시를 떠나 서쪽 마녀가 사는 성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서쪽 마녀는 눈이 한 개뿐이었지만 아주 먼 곳도 볼 수 있었죠. 서쪽 마녀는 도로시와 친구들이 성으로 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큰 벌들을 불러들였어요. 침입자들을 쏘아라! 도로시와 친구들은 자신들을 향해 큰 벌들이 날아오는 것을 봤어요. 도망갈 새도 없었죠. 허수아비야, 건초로 도로시랑 토토랑 사자를 덮어서 벌들이 쏘지 못하게 해줘. 허수아비가 건초로 다른 사람들을 덮자 벌들은 깡통 로봇을 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당연히 그 벌침들은 모두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엔 또 마녀가 하늘을 나는 원숭이를 보내었고 그 원숭이들은 도로시와 친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원숭이들 중 한 마리가 허수아비를 잡아서 나무 위로 던져버렸고 또 다른 원숭이도 깡통 로봇을 낭떠러지로 던져버렸어요. 그들은 마녀에게 데려가려고 사자를 묶었어요. 그 후 모든 원숭이들은 도로시를 향했죠. 하지만 그녀가 신은 은색 구두를 보는 순간 그들은 그녀를 다치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원숭이들은 그녀를 성으로 데려갔죠. 도로시가 신은 은색 구두를 본 서쪽 마녀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로시가 그 구두의 힘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 구두를 내게 주렴. 아니요, 싫은데요. 어서 줘. 그 마녀는 도로시에게 갔어요. 그 물이 나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미안해요. 고통스러워하던 마녀는 녹아 없어졌어요. 그녀가 입던 옷만 바닥에 남았죠. 도로시는 먼저 우리에 갇힌 사자를 구한 다음 사자와 함께 허수아비와 깡통 로봇을 찾았어요. 그들은 에메랄드 도시로 돌아가 서쪽의 악한 마녀를 없앴으니 오제 마법사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제 마법사는 이번엔 그들을 환영했지요. 그들이 왕의 방으로 들어가자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위대한 오지의 마법사다. 왜 나를 찾아온 거지? 토토는 깜짝 놀라 화면의 구석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토토가 들어간 화면 뒤에는 대머리의 작은 노인이 있었지요. 그는 손에 경적처럼 생긴 호른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당신은 누구죠? 아, 나는 위대한 마법사지. 당신이 오제 마법사라고요? 어떻게 그렇죠?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해주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그는 서커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는 열기구를 이용해 쇼를 보여주었죠. 어느 날 강한 바람이 그의 성을 날려버렸고 에메랄드 도시의 사람들은 그가 하늘에서 온 마법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도시를 통치해달라고 했고 그는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럼 당신이 한 약속들은요? 오제 마법사는 깡통 로봇에게 즉시 심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뒤로 가서 장난감 인형의 심장을 꺼냈어요. 깡통 로봇은 훨씬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엔 허수아비를 봤어요. 그는 머리에 있는 실밥을 풀어 밀 한 줌을 넣고 다시 바느질을 했어요. 이번엔 무서운 사자의 순서였죠. 그는 금으로 만든 병 속의 물약을 그릇에 부었어요. 사자는 그 물약을 들이켰죠. 갑자기 그는 약하고 겁에 질린 사자의 모습에서 용맹한 사자가 되어 으르렁거렸어요. 오제 마법사는 그들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그는 사실 그들의 부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스스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던 것뿐이죠. 이제 내 차례구나, 도로시. 사실 넌 항상 네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단다, 도로시. 지금 신고 있는 그 은색 구두를 3번 구르면 너는 원하는 곳이 어디든 갈 수가 있지. 제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집으로 갈 수 있었다고요? 세상에, 그럼 나는 영원히 내가 있던 자리에 있을래. 그럼 나도 원래 내 모습대로 녹슬 거야. 그럼 나도 용감한 사자가 되지 않을래. 도로시는 친구들을 꽉 껴안았어요. 그녀는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토토를 안고는 구두를 3번 굴렀죠. 그녀는 이모와 이모부가 사시는 집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잠시 후 도로시는 자신이 정원에 앉아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너무 기뻐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모와 이모부가 그녀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아주 행복해하며 마음껏 웃었답니다. 토토야, 봐봐. 집이야.